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최근에 계속해서 반등 흐름을 보여줬는데 숨고르기에 좀 들어간 모습이었죠. 네, S&P 500은 6거래일 S&P 500의 6거래일 연속 상승세도 간밤에 멈췄습니다.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한 것도 지난 6일 이후 처음이고요. 미국과 주요 국가 간의 관세 협상이 진전이 그다지 보이지 않고 또 최근의 증시 상승세에 피로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매수에 다소 좀 이렇게 소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매그니피선트 7, 이른바 M7 중에서는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채수익률과 달러 흐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 와중에 지금 실속은 엉뚱한 데서 참기고 있습니다. 네. 유럽 증시 계속 좋은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독일 닥스 30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오전보다 오후 들어서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미국 의회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조기 폐지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2차 전지 관련주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다시 쓰는 모습이었고요. 금융주를 비롯해서 LS 일렉트릭, 가온전성 등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도 뚜렷한 반등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눈치 보기 장세, 횡보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하모니에서는 증시타임에 이어 또 국내 증시 개장 후 초반부터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는 주요 업종과 관련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뉴욕 증시가 2주 만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 소식들이 나오긴 했지만 투자 심리를 끌어올릴 만한 뚜렷한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주를 중심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새로운 무역 협상 결과겠죠. 마감 상황 보면 오늘 다우지수는 0.27%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9%, 0.38% 내렸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다만 M7 기업들의 여러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우선 알파벳은 개발자 연례회의에서 AI 모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AI 검색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용자는 기존처럼 키워드 형식이 아닌 긴 문장 형태로도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요. 종합적인 보고서나 심층적인 답변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개발자 회의는 셀더 뉴스로 작용하면서 알파벳은 1.5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어제 개발자 회의를 연 마이크로소프트도 깃허브 코파일럿이라는 새로운 AI 코딩 에이전트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소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또 테슬라는 빅테크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향후 5년 동안 테슬라를 이끌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내년 말까지 수십만 대의 자율주행 테슬라가 출시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오늘 0.51% 상승했습니다. 또 그밖에 브로드컴은 반도체주 하락에도 불구하고 0.46%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소비자 심리 지수가 몇 개월 연속 약세를 보이면서 소매업체들의 실적에 투자자들이 주시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개장 전 실적을 공개한 홈디포는 다소 위축된 주택시장 여건 속에서도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홈디포는 1분기 매출이 38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고요. 또 전년 동기 대비로도 약 9%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3.56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또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가격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점인데요. 홈디포가 이 전략을 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홈디포의 판매 제품의 절반 이상이 미국산이고 지난 몇 년간 중국산 수입 비중을 줄이는 등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해왔기 때문이라고 홈디포 CFO는 설명했습니다. 홈디포의 이런 가격 전략은 관세 부담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예고한 월마트와는 상반되는데요. 안정적인 가격 유지에 힘입어서 홈디포는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연간 가이던스를 유지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간밤 국채 수익률은 공화당의 감세 법안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법안이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최근 하원 예산 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가뜩이나 미국 정부 부채가 막대한 가운데 월가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미국 국가 부채가 3조에서 5조 달러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어제 채권 투자자들은 신용 강등에 과격하게 반응하진 않았지만 공화당이 과도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그때는 시장이 반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달러도 소폭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하락세는 일본의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일본의 20년물 금리가 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로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엔화 가치가 상승하자 반대로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는 0.36% 빠지면서 100.6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이렇게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또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여부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 가격은 이틀 연속으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간밤 금선물은 1.96% 오르면서 3,297달러에서 마감됐습니다. 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움츠러들고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흐르는 양상이 보이자 유가도 대체로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것도 유가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간밤 WTI는 0.21% 내렸고요. 브렌트유는 0.2% 상승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BBC입니다. 유럽연합이 제3국에서 들어오는 저가 소포에 개당 2유로, 우리 돈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데요. 초저가 전략으로 시장을 집어삼킨 중국 테무와 쉬인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46억 개, 하루 평균 1,200만 개 꼴로 유입됐는데 이 가운데 91%가 중국산이었고요. 수치는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집행위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이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없애버리면서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은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했는데 난감한 상황이 됐고요. 문제는 갈 길을 잃은 업체들이 한국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중국과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인 만큼 군침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노른자위 시장인데 실제로 테무와 알리, 쉬인에 이어서 중국판 아마존으로 불리는 징둥도 최근 한국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는 등 적극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CNBC는 홈디포를 눈여겨봤습니다.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릴 계획이 없다 밝혔는데요. 앞서 월마트가 관세 때문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타를 받았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중국산 수입 비중을 줄이는 등 지난 몇 년간 수입처 다변화에 힘써왔고 내년 이맘때쯤이면 미국을 제외한 어떤 단일 국가도 수입의 10% 이상을 차지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말하면서 매출 전망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급변하는 관세 정책 속에 많은 기업들이 실적 전망 을 수정하거나 철회했는데 홈디포는 관세 시나리오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올해 연간 총매출이 2.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가 닌텐도 게임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인데요.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스위치2의 메인 반도체 공급업체로 선택됐습니다. 그간 TSMC가 공급해왔는데 블룸버그는 닌텐도의 이번 결정이 삼성의 중요한 승리가 될 것이다 평가했습니다. 스위치2는 일본에서 사전 신청만 220만 건이 몰릴 정도로 출시 전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고요. 사측은 내년 3월까지 2천만 대 이상을 출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 세계 IPO 최대어로 꼽혔던 중국 배터리 공룡 CATL이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홍콩 증시 상장 첫날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IPO는 선전거래소에 이은 두 번째 상장인데도 투자 열기가 상당했습니다. 약 6조 4천억 원을 조달하게 되면서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실탄도 두둑이 마련했고요. 제프리스는 CATL의 견조한 실적과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주가가 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굴기를 대표하는 CATL은 이미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K 배터리 3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배 이상 많은 40% 육박한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데 최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실적 부진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이라 경쟁력 차이가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출혈 경쟁을 벌여온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수익성이 크게 쪼그라들었다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사도 짚어보죠. JP모건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지난달 평균 할인율은 17%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 때문에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여 개 업체 중 비아디와 리오토, 세레스 단 3곳만 수익을 냈고 나머지는 막대한 개발비와 마케팅 비용, 여기에 할인 경쟁까지 겪으면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올해 가격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지만 이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어나진 않았다 싶었습니다. 또 JP모건은 또 올 들어 중국산 전기차가 전체 수출의 33%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까지 중국 본토 시장의 80%를 채울 것으로도 예측했습니다. 잘 나가던 글로벌 명품 시장에 찬바람이 가득한 가운데 샤넬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4.3%, 영업이익은 30%나 급감했는데요.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감소한 건 코로나19로 매장 문을 닫았던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큰손 고객으로 꼽혔던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매출이 7% 넘게 줄어든 점이 뼈아팠는데요. 올해도 시장 환경은 녹록지 않은데 그럼에도 샤넬은 지난해 2조 5천억 원에 달했던 자본 지출 규모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절전 모드에 있습니다. 미중 관세 휴전으로 한창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는데도 2차 전지주는 정책 불확실성과 수요 부족 여파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어제 미국 하원의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공제를 당초 계획보다 더 빠르게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투심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조기 폐지를 강경파에 제안했으며 공화당 지도부가 모든 IRA 세액공제를 오는 2028년까지 없애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특히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온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폐지 시점이 2028년으로 무려 4년이나 더 앞당겨지면서 2차 전지주를 더욱 끌어내렸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나노신소재 8% 가까이 빠졌고요. 광무 7.5% 하락했고 덕산테코피아 7% 가까이 하락했고 TCC 스틸 6.75%, 에코프로도 6.58%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먼저 면역항암제 관련주가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한미약품이 미국 MSD와 자사약물과 MSD의 약물 간의 병용요법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 협력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것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해당 계약에 따라 한미약품은 스폰서로서 병용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1상을 총괄 진행하며 MSD는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키투루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유한양양의 자회사인 이뮤논시아가 코스닥 시장의 공모가 2배로 화려하게 데뷔하면서 강세 힘을 보탰는데요. 이뮤논시아는 향후 국산 1호 면역항암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앞타머 사이언스 상한가 기록했고요. Y바이오로직스 22.28% 시세 분출했고 ST큐브 18.6%, 네오이뮨텍도 12% 가까이 올랐고 ABL바이오 5%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AI 인프라 구축 수요와 함께 노후 전력기기 교체에 대한 수요가 맞물리면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변압기 수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주가 강하게 시세 분출했는데요. 지난 19일 효성중공업은 영국 스코틀랜드 송전 기업인 스코티시 파워와 850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일 송전업체와도 국내 최초로 초고압 변압기와 리액터 등 전력기기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최근 유럽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력 인프라 부족 문제가 부상하고 있죠. 유럽의 전력망 대부분이 1950년에서 1980년대에 구축된 만큼 당시 사태의 원인이 송전 시스템 문제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초고압 대용량 변압기 등 고부가 제품 수요가 늘면서 국내 전력기기 업체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인 만큼 관세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가온전선 11% 넘게 뛰었고요. 일진전기도 9% 가까이 강세 보였고 LS일렉트릭 8.14%, 두산에너빌리티 7.51%, HD 현대일렉트릭도 7.42%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실적 시즌에서 K뷰티의 경쟁력이 입증되면서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장사 다수가 유럽과 중동 중심의 수출 확대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아시아 시장, 특히 일본 수입 화장품 시장에선 또 1위를 했는데 이는 12개 분기 연속입니다. 올해 1분기엔 전년 대비 2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며 2위인 프랑스와의 격차를 더욱 벌렸는데요. 그 가운데 두각을 드러낸 부분은 스킨케어와 베이스 메이크업 부문으로 수입액은 전년 대비 17% 가까이 증가하면서 점유율 44.3%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인 바이오비주가 코스닥 상장 첫날 더블을 기록하면서 이 같은 흐름에 힘을 보탰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바이오비주 102%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NFC 14.62%, CNC 인터내셔널도 14% 넘게 올랐고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 13% 넘게 올랐고요. 콜마홀딩스의 경우는 이제 콜마그룹 남매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12% 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파장은 제한적이었지만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2,600선에 턱걸이했습니다. 양 지수 출발은 좋았는데 장중 내내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줄다리기를 하며 지수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별다른 모멘텀 없이 지수 현재 갇혀있는 느낌인데요. 코스피가 딱 2,600에서 이제 어떤 방향성을 보일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코스피 약보합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상승폭 축소시키면서 장 막판에 2,600선에 턱걸이했습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보단 상승폭을 줄여내면서 0.25% 상승에 그쳤습니다. 대형주가 부진했고 중소형주가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이는 줄다리기 끝에 지수는 별다른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 1,145억 원 팔아내면서 지수의 상승을 막았습니다. 기관은 6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개인도 200억 원 넘는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5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기관도 600억 원 가까운 사자세 나타냈습니다. 개인만 홀로 734억 원 팔아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단에서는 반도체가 상승했지만 2차 전지 관련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컴퓨텍스 2025에서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AI 생태계 확대를 강조하면서 투심이 개선됐습니다. 반면 LG 에너지솔루션은 4% 넘게 내렸습니다. 미국 공화당 지도부가 모든 IRA 세액공제를 2028년까지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에 코스피 2차 전지 대형주들이 모두 부진했습니다. 더불어서 조선 쪽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6%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단에서는 또 빅5 종목이 모두 빠졌습니다. 알테오젠과 HLB가 하락했고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형제 6% 내외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펩트론과 파마리서치가 3, 4%대 상승세 나타냈고 리가켄바이오도 7.5% 오르는 등 나머지 제약바이오 대표주들은 상승했습니다.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5원 40전 내린 1,392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환율 협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달러화 약세가 이어진 영향이었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소폭 하락하면서 1,390원 후반대 레벨을 유지했습니다. 역외 환율 1,393원 70전입니다. 오늘 외환시장 1,390원대에서 문을 열겠습니다. 이제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벌써 하반기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2025년 하반기 3가지 포인트를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실적주, MS사의 신규 편입 종목, 그리고 고배당 잠재적 주주 환원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우선 실적주의 경우 2, 3분기 실적 성장률이 둔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빛을 발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적이 좋으면서 시총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높은 종목으로 APR과 실리콘2, 하나솔루션, CS윈드, 두산, HD 현대미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8월 MSCI 편입되는 종목은 리뷰일까지 강세를 보인 경향이 있다며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는데요.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으로는 LIG넥스원과 HD 현대미포, 두산 하나솔루션, 효성중공업, 레인보 로보틱스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고배당주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고배당주의 경우 대선 이후에 정책적인 환경도 우호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로 SFA와 두산, HDC, LS, 미래에셋증권과 LX 인터내셔널 등을 관심주로 추천했는데요. 실적과 MSCI 그리고 배당까지 모멘텀이 될 키워드로 엮여있는 종목들 한 번씩 체크해 두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종목적인 일정으로는 넷마블이 세 번째 신작인 왕자의 게임을 출시합니다.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던 넷마블, 신작 효과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코로나19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중국과 홍콩을 비롯한 중화권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데 따른 것입니다. 관련주들 오늘장에서도 강한 모습 보일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6일 이후에 처음인데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어떨까요? 일단 뉴욕 증시 대비해선 선방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단만 보면 유가증권 시장, 일단 삼성전자가 0.18% 오름세로 거래가 56,000원, SK 하이닉스도 1%가량 상승합니다. 20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58% 오름세, LG 에너지솔루션은 0.18% 약세로 0.36% 하락합니다. 거래가 27만 8,500원이고요. 현대차 상승합니다. 0.42% 강세로 거래가 19만 3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알테오젠 반등합니다. 1.1% 오름세로 32만 1,000원. 반면 에코프로비엠이 0.23% 약세로 8만 8,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도 0.19% 약세로 5만 2,700원, 에코프로도 0.36% 약세로 거래가는 4만 1,050원입니다.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37% 강세 기록합니다. 거래가 27만 2천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상황 점검했습니다. 2,600선의 턱걸이한 코스피, 앞으로의 흐름이 중요하겠는데요. 일단 오늘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를 보였지만 국내 증시는 좀 양호한 흐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업종별 차별화 현상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으니 지금 시장에서 강한 섹터 머니쇼와 함께 찾아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오면서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요즘에 또 나오는 말이 트리플 약세라는 말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트리플 약세라고 해서 미국 주가, 채권, 달러, 이 약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글쎄요. 아직
주가, 미국 주식 시장만 놓고 보면은 트리플 약세라는 말을 쓰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예, 그게 근데 이제 이제 금리 수익률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도 예. 이제 4월 2일 이후로 한 4월 7일까지 있었던 현상이 우리가 트리플 약세였고 네. 예. 어제는 이제 아주 살짝 음. 그런 어떤 흐름이었습니다만 아니 근데 출근길에 뭐 보는 기사가 아니고 듣는 기사가 있어요. 어떻게 운전하면서 그걸 다 체크하고 오셔? 운전하면서요? 네. 저 멀티가 좀 돼요. 멀티가 되셔? 네, 좀 아. 반자율주행 켜놓고 아. 듣고 보고 어. 또 막히기도 하고 뭐 그런 막히기도 데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아 저기 뭐 지금 아니 네. 우리 코스피가 왜 2,600 올랐으면 왜 이렇게 자꾸 그거 하나 지수만 봤을 때 그 안에 뭐 업종별 종목별 종횡무진은 뭐 도저히 뭐 하루하루 달라지니까 그한데 이게 차트상으로는 보이네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일목균형표로 보니까 데일리건 뭐 위클리건 그 두 개가 그러네요. 소위 말하는 그 선행 스팬 네. 그 이제 구름대 상단이 옆으로 쭉 가면서 2,628 그래 2,630으로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한참을 가네요. 근데 이거 뚫기가 네. 만만찮아 보여요. 이거 뚫으려면은 밖에서 일단 뭐 한번 훅훅 미국이 가져야 될 것 같고 외국인이 한번 많이 사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뭐 다져가는 과정이라고 또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 뭐 급락 없이 네. 요렇게 다지고 박스권에서 다지고 이제 열면은 또 한참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 그렇게 응축 되면은 과정이라고 보면은. 그 이후에는 그 레벨은 소위 말하는 저 방금 말했던 그 레벨 2,630은 또 강력한 또 지지선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 모멘텀이 뭘까 싶기도 하고요. 뭐 선거가 우리도 얼마 안 남았는데 6월 3일 같으면 금방이죠. 얼마 안 남았죠. 진짜 예 그러네요. 아니 뭐 트럼프도 지금 메모리얼 데이 전에 감세안 통과시키고 싶어 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하네요. 상당하죠. 그리고 갑자기 바이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따뜻한 시선을 보이네요. 누가요? 트럼프 아, 대통령. 예. 아니 뭐 지금 이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바이든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과 더불어서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엄청난 메시지 예. 어떤 메시지요? 미국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바이든의 살아온 과정을 알지 않느냐. 젊은 시절의 바이든과 유망한 정치인 시절의 바이든을 아는데 그게 지난 4년 대통령직 수행할 때 왜 그랬을까? 이상하지 않았느냐. 국경은 뻥뻥 열려 있고 그 바이든이 한 거 아니다. 지금 오토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서명이 바이든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그 기계로 하는 그걸 갖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참 바쁜 분이네요. 외교해야죠. 무역 그거 다뤄야죠. 거기다가 미국 내에 이것저것 뜯어 고쳐야죠. 뭐 그러려다 보니까 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참 그 가능은 대단합니다. 예. 네. 이건 뭐 시장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 와중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뭔가를 갖다가 시장 관련해서도 던지잖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거, 그 SNS에 올린 것 중에 그 제네바에 베센트 갔을 때 관세 관련해서 It's up to 스코트라고요. 이제 베센트한테 달렸다. 네네. 베센트한테 달렸다. 그 얘기가 보니까 지나고 보니 이제 피터 나바로 그리고 스티브 미란 뭐 이런 친구들 초기에 트럼프에게 경제적으로 뭔가에 영향을 많이 줬던 사람들은 다 아웃. 최근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일론 머스크 치고 베센트가 뜬다. 그 얘기도 일론 머스크까지도 같이. 일론 머스크까지도 예. 예. 어제 이제 뭐 정치에 이제 좀 시간 덜 들이겠다 그런 얘기하는 게 오히려 네. 테슬라 주가에는 M7 중에 유일하게 그래서 오르는. 테슬라 CEO 하겠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5년 후에도 당신일까 했더만 5년 후에도 날 거야. 뭐 그런 얘기. 뭐 테슬라 주주 입장에선 좋습니다. 근데 워낙 일론 머스크의 그 시간 개념은 이제 6월달에 로보택시가 이제 돌아다닐 거라고 하는데 네. 머스크는 진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 이게 진짜 5년이 얼마를 얘기하는지 실제 뭐 자연적으로 생명이 허락하면 50년도 할 사람이고 아니면 뭐 5개월도 못 갈 수도 있고 진짜 네. 모르는 얘기입니다. 저 머스크의 이 타임 테이블 제시는
뭐 액면 그대로 받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의 과거 전력으로 봤을 때. 뭐 6월달 돼보면 알겠죠. 일단은. 그렇죠.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의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그 부분부터 송 대표님의 그걸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제가 막 하도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송 대표님 방송하신 내용 중에 다른 타 채널에서 썸네일만 봤습니다. 무디스의 신용 등급 강등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약간 뭔가 겁을 주신 듯 하던데. 그러니까 예. 오늘 주 내용이 이제 지금 최근 지난주 주말부터 해서 요 며칠 동안 네. 이제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해서 걱정하는 강등이 문제다라는 사람도 있고 강등은 문제가 아니다. 별일 이 아니야? 양쪽으로 이제 네, 갈라지는데 갈리죠. 제가 보기엔 이제 이런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을 가리켰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쳐다본다. 이런 네,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신용 강등을 한 행위는 손가락을 가리킨 거거든요. 사람들이 네. 손가락을 왜 가르쳤어라고 하는데 실제로 무디스가 한 거는 달을 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거는 지금 무디스가 보라고 한 미국의 상황, 지금 미국의 그러한 예산과 지금 재정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무디스의 신용 등급 행위 자체가 사실은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를 갖고 논쟁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뭐랄까요, 좀 무의미하고 낭비적인 행동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무디스가 그 달을 가리켰는데 그 달이 그러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미국의 엄청난 부채 덤이죠, 사실은. 아, 부채.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무디스가 한 얘기는 지금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감세 법안과 부족한 지출 감소 규모를 봤을 때는 이거 감당 불가능해 앞으로.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관리를 잘 해봐라고 사실은 일종의 이제 경고를 주는 거거든요. 네. 예, 이거 이렇게 놔두면 우리가 계속 너희한테 최고 등급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뀌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생산적이지. 무디스가 왜 신용 등급을 지금 시점에서 낮췄을까 이런 식의 그런 그 논의 자체는 별로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막상 지금 전 세계적으로 AAA 최상급 등급을 받고 있는 나라가 몇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이제 다른 신용 평가사 같으면 AA 플러스고 여기는 이제 AA1으로 이제 표시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신용 등급이 곧 부도가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이 나라가 곧 부도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고 여전히 높고 또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달러와 달러 표시 자산 외에 뭐로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거. 지금은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게 유럽이죠. 유럽, 독일이죠. 독일.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은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네. 역으로. 네. 근데 거꾸로 유럽은 지금 독일 금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보다는 멈춰 있거든요. 덜 오르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소위 이제 채권 장기 채권을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이자까지는 없었는데 독일이 돈을 빌리겠다고 손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독일 쪽으로 움직임이 서서히 지금 오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미국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가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사실은 보통 달러가 강세로 같이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더 주겠다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네. 당연히 미국 국채를 더 사서 달러가 더 늘어 강세로 가야 되거든요. 예. 달러 수요가. 근데 예. 지금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는 뷰하고 네. 채권 시장에서 보는 뷰가 지금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거고 얼마 전에 나온 지표만 보더라도 중국이 실제로 3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국채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한 7천억 달러에서 한 180억 달러 정도 감소된 걸로 이제 나와서 이제 뭐 지금 막 뉴스에 보면은 미국 국채 보유국 순위로 봤을 때 영국 다음 3위로 밀려났다. 이거에 대해서 결국에 이제 나라별로 봤을 때 이번에 미국
자국 보호주의로 나오는 거 보니까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런 해석들도 막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당장 문제는 그러니까 중국도 소위 말씀하신 그 소위 그 외환 보유고 내에서 네. 미국 달러 표시 채권들 이거 규모가 엄청나죠, 네, 사실은.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사실 한 10년째 줄이고 있어요. 계속 줄이고 아니,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중국은 오토파일럿이라는 우리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동 항법 장치. 예.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팔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도 이걸 우리가 걱정하는 시장에다 팍 내다 팔아갖고 그러면 본인 자산 가치가 급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중국은 그럴 생각이 없고 일부를 빼서 유럽에 갖다 놓은 건 있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국 내 그 잡히는 거는 서서히 내려오고 있고요. 사실은 시장에서 더 걱정들 하는 것은 이번에 새롭게 나왔지만 대만의 생보사들 제가 저번에 네네. 말씀드렸죠.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일반 기업들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들을 그들은 그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위험 관리 차원에서 미국 국채를 줄이고 다른 데로 옮겨가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물론 어디든 논의는 하겠지만 적어도 미국 내가 아닌 나머지 나라,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런 일반 신용,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이제 뉴욕 증시 쪽으로 가기 전에 아까 하신 말씀에 조금 연장선으로 네. 우선 요거부터 한번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네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막 100이 깨졌습니다. 막 100이 다시 깨져가지고 100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막 급락은 아니고 뭐 99.9998 뭐 이러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자막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뭐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의 또 파생인 Make Europe Great Again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저기 독일 쪽으로 지금 이제 유로화 강세되는 거 이거 좋은 차트 하나 가져오셨네요. 네. 요거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맨 마지막 차트를 예, 마지막 말씀해 차트. 네네. 이제 통상적으로 제가 늘 이제 그러니까 양국 간의 그 소위 그 통화의 가치를 표현하는 게 환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환 비율이란 거지 않습니까? 교환 비율. 교환 비율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달러 1달러당 우리나라 돈 얼마 줘야지 1달러로 바꿔줄 수 있어. 예. 이게 이제 아까 말 1,390 얼마 뭐 이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 나라의 돈의 가치를 다른 나라 돈으로 표시하는 거. 이것이 이제 환율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움직이는 가장 큰 넘버원 변수가 뭐냐? 양국의 금리 차입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금리가 더 비싼 나라의 통화의 가치가 더 높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돈이 원래는 1,000원, 1,1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 1달러에 예. 1,400원까지 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10년물 금리가 2%에서 헤매고 있는데 미국 금리는 4%대까지 올라가니까 네. 거의 한때는 210bp, 2% 이상 포인트 차이가 났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1달러 대비 우리나라 원화가 1,300원, 1,400원, 1,500원 근처까지 가는 이유가 이제 사실 그건데 그래서 지금 이 차트가 보면은 1유로당 달러를 얼마 줘야 되느냐 이제 이것을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초록색 차트. 예, 그러니까 두 개가 보면은 특별한 게 뭐냐면 유럽과 미국의 국채 금리 차에 맞춰서 똑같이 움직였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예. 저 국채 수익률 차이를 예. 유럽 국채 수익률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 뺀 거. 예, 그러니까 사실 네. 여기 뭐 독일 금리라 보시면 큰 차이 없어요. 예. 분트라고 보시면 다 네. 차이가 없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똑같이 움직였어요, 그죠? 네네. 완전 1년짜리니까 더 똑같이 움직였는데 정확히 3월달 이후부터 보면 완전히 갈라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여전히 유럽, 독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훨씬 더 최근에 높아지면서 네. 사실 벌어졌기 때문에 달러화가 더 유로화 대비 강세로 가야 그러게요.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달러 대비 강세로 가는 특이한 현상이 이전에 그러한 법칙이 깨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시겠지만 재료보다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는 이제까지의 그러한 재료에 해당하는 펀더멘탈을 움직이는 힘보다 당장의 수급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까지의 상관관계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그 얘기는 지금 미국 거는 내가 보기에 금리 당장 많이 줘서 내가 더 살 수 있는데 그것만 보면 하지만 이거 얘네들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럼 차라리 우리 그냥 좀 안전한 독일로 갈래.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좀 그러니까 미국 덜 줘도.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해외나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미국의
달러 표시 미국의 자산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특히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문법으로 시장을 봐서는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것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라가르드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했던 말이 그 말이잖아요. 저희도 뭐 글로벌 비즈에서 소개했습니다만 최근 유로화의 강세는 직관에 반한다. 이 이론적인 저거하고 맞지 않는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라가르드는 미국의 정책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을 갖다가 뭐 비판하는 쪽으로 이제 갖다 붙였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이제 수십 년 동안 통해해 왔고 뭐 외환론에서 책에서 제일 먼저 쓰는 가장 큰 금리 격차가 환율 결정에 저렇게 작용을 안 하니까 이제 진짜 예측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도 얼마 전에 했는 말이 뭐 딱 달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들어보니까 달러밖에 없는데 지역으로 가는 통화를 갖다가 이렇게 그 통화에다 투자할 사람은 없다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은 이렇게 저렇게 암만 의역해봐도 워렌 버핏이 보기에는 달러가 제일 지금 현재로서는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분 평생에 달러 갖고 그렇게 얘기한 건 처음인데. 왜 그렇게 말했냐면 뭐 같이 얘기하겠지만 네. 지금 미국의 재정 규모가 부채 규모가 그러니까 소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재정 적자 수준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3% 미만으로 가야 그러니까 전체 GDP에서 3% 미만으로 가야 이게 소위 지속 가능한 네. 그 정도의 재정 적자 수준인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그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6에서 7% 사이거든요, 사실은. 뭐 상당히 높고. 정권 교체기에 이미 베센트 말로는 한 6.5%, 6.9% 뭐 그 사이로 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차트를 그럼 먼저 보시면 네. 3번 차트로 보여주시면 사실은 이게 7%를 넘어가는 소위 재정 적자는 2008년도 금융위기 저 당시 좀 보시면 지금 스트레스 홀더가 지금 7%에 지금 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그 다음에 더 많았던 게 코로나 때 보통 이러면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내가 이제 소위 연에 벌어들이는 세수에 비해서 또 GDP에 대해서 내가 훨씬 더 채권을 많이 찍어갖고 돈을 풀려고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특별히 위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그런데 예. 바이든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사실은 7%에 가까운 그러한 재정 적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불과 2년 전에 그 피치사도 한번 사실은 다운그레이드를 한번 했었죠. 그랬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온 이제 무디스도 사실 예. 다운그레이드 했는데 이제 미국에게는 3대 신용 평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다음에 무디스 원래는 피치 순서는 이제 네. 규모로는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무디스가 이제 마지막 브루투스 너마저 하듯이 무디스 너마저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배선을 떼는 것 같아서 백악관에서 난리가 났죠. 사실은 근데 이거는 지금 트럼프의 백악관만 그러는 게 아니고 2023년으로 돌아가 보시면 그때도 똑같이 소위 그 바이든의 백악관도 난리를 했었습니다. 사실. 피치가 그거 했을 때? 네, 피치가 네, 그랬을 네, 때도 네, 옐런이 뭐 이거는 뭐 음흉한 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뭐 난리를 쳐서 똑같습니다, 예. 이게. 더 멀리 가면 2021년대 스탠다드 푸어스가 했을 때는 심지어는 그걸 다운그레이드한 애널리스트에 대해서는 살해 위협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고. 예, 정말 그때 그래서 그분 결국은 나중에 그만뒀어요. 예. 아. 회사 그만두고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어쨌거나 그만큼 사실은 그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되게 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마지막 무디스조차도 다운그레이드를 했다는 것은 무디스가 다운그레이드한 자체 등급 하향한 것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들이 왜 했는지를 봐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소위 그 지속 불가능한 소위 그 적자를 내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또 채권을 찍어내야 되고 네. 이것을 과연 소화시켜 줄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불안. 이것은 결국은 달러와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정말로 미국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그 소위 어떤 통화라고 말은 안 했지만 말씀하신 네. 대로 워렌 버핏이
경고를 준 것만은 분명하다. 근데 다만 이제 워렌 버핏이 마지막에 얘기한 거는 우린 결국 해결할 거야. 이제 사실 그런 긍정적으로 끝내긴 했는데 예. 이제 의회의 순기능 뭐 이런 걸 믿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의회의 지금 분위기나 트럼프의 행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저 지금 그 재정 적자 규모가 무디스 얘기에 의하면 지금 내후년 그러니까 10년 후로 가면 현재 6.4에서 9%까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출이 충분히 안 줄고 감세로 주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들어오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는 월급보다 내가 돈을 더 쓰면 방법은 신용카드로 계속 더 긁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대출 받거나 뭐 이거 연준이 그 돌려막기 느낌으로 연준이 국채를 매입해 주는 거는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게 되는 순간 그게 이제 부채의 소위 화폐화라는 예, 건데 예. 그게 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걱정도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정말 최근- 도망갑니다. 그거까지는 안 가려고 했어. 급하면 일부러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동의하는 그런 위기가 오면 그게 가능한데 네. 그거는 진짜 마지막에 써야 될 카드입니다. 마지막에. 예. 그래서 그거는 적어도 만일 그거는 아마 베센트도 알 거예요. 내년에 연준 의장이 원하는 입김에 맞는 사람을 바꿔서 네. 만일 그것을 풀어주면 단기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예. 그러면 정말로 외국에서 미국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정말로 폭포수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걱정도 내부에서는 정말 많이 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럴 때 채권 자경단이 나타나서 소위 금리를 급등시키면서 세상을 정리하는 것 마치 우리가 4월 초에 봤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베센트는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정민회가 살짝 얘기한 게 이게 스텔스 양적 완화인데 네, 스텔스 그렇죠. QE인데 예. 이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벌써. 예, 최근에 연준이 조금씩 그 미 국채를 매입하고 입찰 과정에서 있다고 연준이 해요. 제법 많이 샀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는 네. 잘못 이해하신 건데 그건 그래요? 일종의 뭐랄까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한 뉴스다 보셔야 될 거예요. 잘못해서? 예, 예. 일단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반만 읽은 거다. 아 그래요? 아. 예,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연준은 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만기가 다 되면 더 이상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연준이 산 게 아니라 이제 재무부와 관련해서 연결되어 예, 있는 예. 건데 일정 부분은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매년 지금 매달 50억만 지금 자산 축소를 하고 있잖아요. 네, 50억 그걸 달러. 넘어가는 순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만큼을 다시 만기가 이제 다 돼 갖고 50억 이상 판 효과가 나타날 때는 50억까지만 맞춰서 일부를 더 사들이는 아, 겁니다. 그 얘기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50억에 맞추는 거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70억, 80억을 판 셈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양적 긴축 축소 그 규모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그 사실은 만기가 돌아오면은 그걸 내가 안 사주면 그만큼 확 줄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내가 50억 줄일 게 70억, 80억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더 줄어든 사야 것만큼을 되니까. 국채를 내가 사서 50억에 맞춘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스텔스 아하. QE는 아.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펙. 예. 전 거기서 보면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해석을 못했어요. 네. 아, 네. 그렇죠. 또 그렇게 지적해준 기사도 없었고 아직까지. 예.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 뭔가 제가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호재가 호재가 너무 마렵다고 해야 될까? 호재가 예, 아쉽다. 예. 호재가 고픈 거죠. 예, 예. 예. 호재가 고프기 때문에 예. 뭐든 좋게 해석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예. 예.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해서 연준이 은근히 1분기에 돈 풀었네. 예, 그렇게 말은 해석하고 뭐 싶은 거죠. 금리는 안 하고 매파적이었는데 알고 네네. 보니 풀었네라고 네. 해석하고 싶었는데 네. 잘 새겨드려야 어떻게 된다. 보면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 속에서 막연한 지금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정민앵커도 리스펙. 그래요. 그 바쁜 일정 와중에 또 언제 그렇게 또 공부도 다 하셔. 이 기사 저 저 그렇게 기사 안 다 바빠요. 읽고. 안 바쁘셔? 아니 그렇게 안 바빠요. 그래. 네. 이거 지금 이 감세 법안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처음에 지난주에 공화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토일 주말 동안에 기어이 해결을 해서 이제 하원 뭡니까 예산위원회는 통과했고 요거 이제 운영위원회 통과하면은 하원 본회의에 이제 가는 거고 네. 그러고 나서 상원 넘기고 할 건데 맞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그거 할까 싶어서 어제 의회까지 방문했더라고요 트럼프 그러게요.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하원 쪽에서는 지금 이 감세를 통과하고 싶으면 네. 지출을 줄여라라는 소위 이제 그 예산 매파들 전형적인 이제 그 공화당 쪽의 예산 매파들이 반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하러 간 거거든요. 그 예전부터 그 프리덤 코커스라고 했던 그 멤버들이죠. 맞습니다. 예. 네, 네. 네. 근데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감세를 하고 싶으면 그만큼 지출을 그러니까 덜 써야지 덜 그래야지 써라. 예산이 균형을 맞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걸 쩍 했는데 쓰는 건 계속 쓰겠어. 그러면 너 계속 또 빚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유지 예. 가능하겠어? 이제 이 예. 얘기를 공화당 쪽에서 하고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그거를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감세, 자신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생각하는 감세를 연장하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든 설득하러 갔고 아마도 이번 주말 되면은 하원을 통과하고 이제 상원으로 갈 것 네. 같은데 지금 압력을 엄청 가하고 있잖아요. 너 예. 여차하면 마치 좀 내년에 그 중간선거 때 너희들 나 안 도와줄 거야 이제 이 얘기하러 간 거거든요. 사실 아하, 협박하러 아하. 간 거거든요. 아.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주 뭐 장난치지 마라. 그 메디케어 가지고 뭐 표현이 장난치지 마라 이렇게까지 가더만요. 예, 근데 어쨌거나 근데 사실은 그 지금 외부에서 평가하는 사람들은 현재 이대로 가버리면 적자 확대는 불가피하다. 지금 차트에 있지만 예. 시장에서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재정 적자 그러니까요. 확대를 전체 10명한테 물어보면 7명 이상이 앞으로 재정 적자가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하면 더 늘어날 거야. 무디스 한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게 제 일감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무디스가 한 얘기는 너희 이대로 가면은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거고 그거 감당 가능해? 지금 왜냐면 미국 예산에서 제일 많이 지금 나가는 돈이 이자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997, 그리고 코스닥도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715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6,000원, SK하이닉스도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가 202,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135,000원. LG에너지솔루션 지금 계속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조기 축소 관련해서 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7만 원 호가가 집계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7%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지금 호가 18만 8천 원, KB금융도 0.3% 내림세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호가는 45,900원, 기아, HD현대중공업은 지금 호가에서는 지금 보합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5%가량 반등 좀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가는 32만 2,500원이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각각 5%, 1.4%가량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 83,300원, 4650원이고요. HLB는 5% 오늘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55,500원, 레인보 로보틱스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휴젤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펩트론이 오늘 1% 상승 예상되네요. 호가는 20만 2천 원, 파마리서치도 1.7% 오름세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 클래시스 모두 1%가량 상승 예상되고 각각 호가는 10만 8천 원, 5만 8,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오늘 개장까지 6분가량 남았는데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일단은 글쎄요.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그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또 시가총액에서 상위에 있다 보니까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오늘 또 이들 섹터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이제 2차 전지는 진짜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여기서 더 악화되면 진짜 뭐랄까요?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그런 이슈입니다. 진짜 2차 전지는 답이 안 나오네, 답이. 이건 지금 증시타임 시간이긴 하지만 송 대표님께 질문하기는 너무 잔인하고 이따 우리 하모니에서 다뤄봐요. 2차 전지는. 2차 전지요? 장 열리고 나서 주가 추이도 보고 그렇게 그래요. 하고. 네. 저희 지금은 좀 전반적인 미증시라든지 네. 매크로 네. 좀 그러니까 짚어보죠. 예. 아니 이번에 이제 무디스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 강등한 것과 관련해서
저희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 앞서서 뭐 피치도 그렇고 S&P 500도 이미 한 단계 강등했고 무디스가 뒤늦게 지금 10년여 만에 한 거지 2011년 이후니까 예. 뭐 키 맞추기였다. 14년 만이네. 예, 네. 예, 이런 예. 얘기 나오면서 실제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날 엄청 샀어요. 맞습니다. 예.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 국가 신용등 강등 이슈가 어떤 매수 기회가 됐었던 건가요? 과거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어쨌든 빠지긴 예, 빠졌었는데 예. 그때는 대체로 주가가 한번 밀리고 밀리고 일단 보통 강등이 나오는 전후로 해서 네. 주가가 많이 밀리고 그다음에 결국은 다 V자 반등을 냈었는데 두 번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번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를 한번 제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국면 그 해에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과 뭐가 닳고 같은지를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예, 예. 말씀드린 대로 2011년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4월에 미리 1차 선행 경고를 했었고요. 그해 8월 5일 날 실제로 강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대부분 뭐가 걸려 있었냐면 부채 한도 합의가 걸려 있었거든요. 예설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부채 한도가 있는 나라가 몇 안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이고 뭐 덴마크 한 5나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한도라는 게 그 소위 의회에서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엄청난 이제 툴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다 보시면 되는데 그에 거의 근접해서 이제 7월 30일 날 부채 한도 합의했는데 그때는 오바마 때죠. 되게 어렵게 합의를 했지만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있다 보니까 스탠다드 앤 푸어가 너희들 하는 게 꼭 신흥국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경고 날리면서 저때 한번 했었고요. 그때 미국의 부채, 공공부채는 GDP 대비 93%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 재작년이죠. 그때도 비슷하게 5월에 경고하고 8월 1일 날 강등을 했고 대부분 8월입니다. 잘 기억하실 게. 근데 그때 부채 한도 합의는 언제 됐냐면 5월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5월 말에 근데 예산안의 최종제 진행하면서도 문제가 좀 있어서 이제 그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부채 한도 협의가 진행 중인 5월 16일에 지금 사실은 강등에서 상당히 좀 빨리 해서 네. 그래서 뭐 정치적인 무슨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 부채 한도 합의에 뭔가 그 소위 영향력을 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정치권에서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보시면 부채가 GDP 대비 비중이 2023년에 118이었고 그 사이 더 늘어서 지금은 122입니다. 이제 이게 그 기준에 따라 다른데 이대로 가면은 140, 160까지 아마 10년 후엔 160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GDP에서 지금 그 이자 비용이 작년에 3.1%였는데 이것이 6, 7%까지 가요. 그러면 이미 작년에 국방비보다 더 네. 많이 쓰는 게 이자 비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의 이 걱정들 하는 게 미국의 국력 이름이 약해진다. 사실은 이 미국의 보수들이 사실은 반대하는 겁니다. 이거를.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원래 보수들이 균형 재정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어느 나라든 보수들이 사실은 균형 예. 재정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기 예.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무디스 그 전에 피치나 스탠다드 푸어가 얘기했던 것을 미국 내에서 경쟁열한 논쟁이 있고 당장 채권 투자자들도 그거를 무섭게 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다른 것들 시장 상황이 어땠는지를 네. 한번 그 재밌게 당시. 보세요. 예. 근데 당시에는 2021년엔 저 밑에 이벤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2011년에 유럽에 부채 위기가 있었어요. 한참 피그스 할 때 피그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디다 돈을 투자할 데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럼 미국이 헐나.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으로 역으로 몰려가면서 그때는 시장 금리가 오히려 신용등급을 강등하면 금리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빠졌어요. 1년 내내 빠졌어요. 오히려 외국이 더 많이 사주면서 달러화는 오히려 계속 강세로 갔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20% S&P 500은 하락했다가 V자 반등을 냈다. 이게 이제 확실히 그때 달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그다음에 재작년을 돌이켜보시면 그때는 금리가 상승했다가 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GDP에서 부채가 20%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채권 시장보다는 어디가 도움을 줬냐면 주식 시장이 도움을 줬어요. 네. 그 AI 투자가 그때 엄청 활발할 때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식으로 달러를 사면서 주식 투자를 엄청 할 때였다라는 걸 보시고 그때는 연준이 그해 말에 잘 기억하시겠지만 피봇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금리를 그때 여름부터 유지하고 그다음부터는 우리 이제는 더 이상 금리 안 올리고 물가의 전쟁에서 우리 좀 승리한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할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금리가 다시 하향 조정되는. 그러니까 채권에서도 먹었고 주식에서도 먹는 그런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은 그때하고 좀 다른 게 확실하게 좀 뭐가 다르냐면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다시 V자로 지금 올라가고 네.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달러 지수는 오히려 우하향 계속. 그때는 다 우상향, 네. 우하향. 가장 큰 이유가 수요가 부족하다. 해외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자산을 지속적으로 팔고 있다는 것이 지난 두 번의 신용 강등 때의 그러한 투자 환경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일부 좀 이번 무디스의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사람이 이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21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소식 이후 당일 이제 지난 주말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개장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양상이었고 어제장 같은 경우는 또 출발 자체보다는 오히려 좀 빠르게 말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가 매수 심리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 달러는 오히려 좀 백선을 하회하면서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장기물 위주로 국채 수익률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양시장은 또 어떤 출발인지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 올라갑니다. 2615 그리고 코스닥도 0.7% 상승합니다. 720선 다시 좀 회복이 됐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7% 올라갑니다. 지금 56,25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2% 상승합니다. 204,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합니다. 103,3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3% 하락합니다. 278,500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0.8% 상승하네요. 822,200원이고 현대차가 좀 떨어집니다. 지금 188,800원. 그리고 KB금융은 소폭 올라갑니다. 96,5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0.6% 상승합니다. 46,100원이고요. 기아가 0.2% 소폭 올라갑니다. 91,400원. HD현대중공업 1% 상승합니다. 40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1.5% 상승합니다. 지금 322,25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반등합니다. 89,100원이고 HLB도 0.9% 상승합니다. 53,300원 에코프로도 0.4% 오름세로 41,450원 레인보로보틱스도 올라갑니다. 272,500원이고요. 휴젤이 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거래 연속 상승세고요. 35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펩트론도 0.7% 올라가고요. 파마리서치도 1.3% 상승하면서 446,000원 미가캠바이오도 상승합니다. 107,400원이고요. 클래시스가 2.58% 상승합니다. 지금 보니까 6거래일 만에 반등이에요. 5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홍콩 쪽에서 바이러스 좀 이슈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진단키트 관련주, 백신 이런 쪽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수젠텍이 지금 14% 급등합니다. 8,260원 선이고요. 오상자이엘도 3% 올라가고 진매트릭스도 강세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랩지노믹스도 11% 급등합니다. 2,805원. 시젠도 4% 강세고 진원생명과학도 3.4% 올라갑니다. 휴마시스도 지금 7.8% 올라가면서 1,587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D바이오센서도 5% 강세고 엑세스바이오도 5% 이상 올라가면서 5,47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노엔텍, 녹십자, MS 다 올라갑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다 대부분이 백신, 코로나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 다 이쪽 움직임이 이어지네요. 바이오노트, 바이오니아, 더 바이오메드 다 올라갑니다. 오늘 백신 쪽 SK 바이오사이언스도 7.5% 올라가고요. 국제약품도 2%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61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지금 14억 원 순매도, 기관 129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5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150억 원 순매도, 기관은 13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지금 선물에서 1,500계약 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1원 20전 하락한 1,391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보니까 지금 뭐 2차 전지주도 좀 반등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진단키트 쪽이네요. 다 제약바이오 쪽이고. 예, 예. 사실 뉴욕 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 쪽이 좀 그래도 올라줬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뭐 시즌 주가 흐름 다 옛날 코로나 때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흐름은 안 나오겠죠. 그때 무슨 뭐 그걸로 무슨 뭐 아무리 어떤 수요가 일시적으로 폭증한다 하더라도 그때 주가는 좀 비이성적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지금은 또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은 또 진단키트 움직일 만도 합니다만 2020년, 2021년처럼만 안 움직이면은 큰 탈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그랬다가 나중에 자빠지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네. 참. 근데 진짜 정민앵커 말 맞다니 이거 다지고 있는 중인가? 시장이요. 시장이 2,600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요. 수급 상황도 뭐 순간순간 달라집니다. 외국인들 많이 사는데요. 네. 한 6천억 사고 지금 뭐 5분도 안 됐는데 1,500개 이상 선물에서도 순매수고 네. 하네요. 야, 그나저나 외국인 오늘- 6천억이요? 예? 저는 6천억. 지금 저는 거래소에서 외국인 6천억 산 걸로 나오는데 어. 코스닥에서 많이 팔았네. 순매수는 100만 한 78억 원. 아니다. 6천억이 네. 아니고 59. 네, 78억 원 순매수고. 59. 저 지금 개장한 지 5분 됐는데 6천억을 아니 제가 순매수라고 해서 아니 깜짝 지금 놀랐잖아요. 제가 단위를 네, 됐으면 단위를.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 개인 바람이 아이싸야, 반영이 됐네요. 그러네요. 오늘 끝날 때 6천억을 하지 않을까? 끝날 때 6천원. 그래서 저는 외국인 그렇게 갑자기 많이 사도 좀 불안해요. 왜냐면 외국인도 요즘 단타를 많이 하니까. 아니 근데 아까 우리 이제 송정기 대표님 완전 방송이 다 되셨었죠. 알아서. 8시 59분 55초에 멘트를 끝내셨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아니, 이게 텔레파시가 왔습니다. 너가 오죠. 네. 네, 제가 레이저로 눈으로. 저는 아직도 그 눈치가 없어가지고 PD님한테 혼나는데 그 질문 마지막 하지 말라니까 시간 초과한다 이런 소리 한 사흘에 한 번 걸러 듣는데 아까 근데 너무 급하게 마무리하셔갖고 마지막 멘트가 뭐셨죠? 그러니까 이번이 네. 그 과거 두 번의 신용 등급 강등과 다른 가장 큰 거는 그때는 오히려 미국의 자금이 들어오는 상황이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상황으로 봤을 때. 네, 오히려 그래서 네. 달러는 강세로 갔고 채권 금리는 결국은 하락을 했고 그래서 채권에서도 먹었고 그다음에 주식이 되게 좋아서 예, 예. 주식에서도 먹고 예. 결국은 미국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미국을 사면 바이 아메리카가 강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미국 외에 있는 나머지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있거나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그것이 달러 약세로 나타나고 있고 금리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전에 긍정적인 그러한 그 투자 환경이 지금은 그렇게 미국의 자산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되게 좀 뭐랄까요 열악한 상황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저 표를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만 제가 받는 느낌은 이게 스탠다드 앤 푸어스, 피치, 무디스 순서로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만 그때마다 시장 반응은 또 그때 다른 게 그때의 또 시장 환경이 달랐고 그런데 공통점은 있네요. 20% 빠지고 올랐던 10% 빠지고 올랐던 그러고 나서 우상향은 변함없네요. 왜냐하면 지금 15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어디든 잘라보면 조정받다가 다 올라왔습니다. 예. 어디든 잘라보면. 예. 그러니 예를 들어 이 무디스 때문이든 꼭 뭐 아니면 미국의 재정 문제든 아니면 아직도 월가의 구루를 할 만한 사람들이 자꾸 경기 침체를 입에 올리는 그게 현실화되든 해서 또 빠지면 그때 제대로 못 빠져나와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고 세월을 낚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이제 미국인데 15년을 올랐으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제는 미국 이외 나머지 나라들도 갈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래서 지금 최대 다들 보는 게 미국을 대체할 때가 어디냐? 유럽을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유럽만 가느냐? 미국을 제가 다른 데 신흥국들도 갈 수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거기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또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 작년에 한번 하려다가 실패했던 밸류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아직도 그건 기대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또 변화를 준다면, 그러니까 일본이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주가가 올라갔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마냥 거기에 대한 뭐랄까 절망 그런 것만은 할 필요 없고
결국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또 희망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거. 이게 또 다시 이제 90일 동안 이제 대폭 인하된 상태다 보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경기 상황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미국이요? 지금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생각이 예. 정말로 일희는 아니고 그러니까 월희 월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별로.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큰 손들한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달 물어보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소위 이제 비행기 착륙하는 모습으로 이제 보통 무착륙, 연착륙, 연착. 경착륙 예. 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달 제가 아마 지난달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저 붉은색이 거의 절반이 우리 경착륙 할 것 같아. 왜냐면 그때 4월 2일 날 관세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들 조사를 했으니까 난리가 한번 났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관세 일시 인하하고 유예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다시 물어봤더니 경착륙 그 기대가 많이 줄었어요. 우려가. 네.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꽤 있죠. 사실은 26%면 적지는 않은데. 근데 어쨌든 매달 이렇게 변동성이 급변동한다는 것 자체는 썩 좋은 건 아니다. 사실은 이건 역으로 말하면 글로벌 투자자들도 큰손들도 그 베테랑들도 그 경기에 대해서 전망이 안 된다 사실은 그걸 어찌 보면 네, 역으로 예. 보여준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가장 큰 이유가 이게 다 지연된 사실은 데이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렇죠. 제가 한 달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텍사스에 있는 댈러스 연은에서도 기업들한테 제조업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결국은 가격을 올릴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 연은도 이번에 제조업 PMI 조사하면서 재밌는 특별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6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희들 향후 6개월 내에 너희 업종에 뭔가 그 비용 변화가 있을 것 같냐? 물어봤더니 우리 변화 있을 것 같아. 70% 이상이 우리 변화할 것 같아. 그럼 결국 이제 비용이 올라갈 거란 얘기죠. 이거는 줄어들 거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럼 너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래? 물어보면은 솔직하게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대답하면은 트럼프한테 전화 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솔직하게 대답하면 트럼프한테 전화 오잖아요. 어제 홈디포가 우리는 가격 안 올릴게요. 예. 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연은이 아주 영리하게 질문했습니다. 너희 경쟁사들은 어떻게 할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가 속 편하게 대답할 수 있죠. 아하. 그랬더니 86%가 다 가격 올릴 거야. 그러니까 가격 전가할 거야. 약간 KPI 다면 평가 같네요. 아, 그런 거죠. 네. 그런 이제 솔직한 대답인 거죠. 우리 이거 다 감당 안 돼. 뭐 이런 거죠, 사실. 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면 얼마 만에 올릴 것 같니? 그랬더니 2달 이내. 근데 그것도 이게 너 시작된 너 말고 경쟁사가 네, 2달 이내. 그러면 나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대략적으로 6월 말 7월 정도부터는 실제로 관세 영향이 물가에 나타날 거고. 그래서 사실은 어제 그제 계속 여는 각 총재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9월까지도 우리는 금리 인하나. 금리를 네, 지켜봐야 네, 되겠다 네.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세와 관련된 영향이 없어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미뤄졌다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달러가요. 지금 앞서서 저희 간단하게 봤습니다만 지금 달러 대비로 뭐 유로 통화라든지 아시아 통화가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 달러 가치 인덱스로 봤을 때 한 9% 가량 지금 빠진 거잖아요. 한때 뭐 98도 밑돌기도 하고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는 뭐 PPP,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구매력 평가 뭐 이 네네. 기준으로 놓고 봐도 사실 달러가 너무 비싸요. 비싼 것만,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예, 예. 그 통화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고평가돼 있는 건 맞고 여기에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게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죠. 네. 관세 때문에 그래 그러면 우리 그냥 다른 통화로 갈래.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글로벌 큰손들이 20년 만에 20년 전 수준으로 지금 달러와의 비중제 사실은 확대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의 비중이 엄청 늘어난 거죠. 한 20%는 우리 축소하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 달러에 대한 인기가 시들시들 많이 해지고 다른 쪽으로 좀 찾아다니고 이제 대표적으로 해서 유로화 쪽으로 유럽의 자산 쪽으로 자꾸 눈길이 가고 그런 것.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최근에 신흥국들도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그러한 이제 상대 성과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도 이런 거에 있다. 그래서 미국에 우리가 투자를 지금 최근에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이 안 되면 뭐 어떡하지 걱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긴 호흡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달러가 약세로 가고 미국의 자산들이 둔화돼야 우리한테도 기회가 온다는 그런 항상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은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그런 비중의 변화를 잘 염두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그림은 어디서 가져오신 겁니까? 아니면 직접 그리신 거예요? 어떤 거? 방금 보여주신 차트 달러 포지션 비중. 이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늘 얘기를 자료 합니다. 출처가 나와 저 위에 있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 이게 매달 이 서베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직접 지금 제가 이게 저 글씨가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예? 아마 이렇게 확대해서 보세요. 확대해서. 네, 모바일에서 이렇게. 근데 저는 진짜 가끔씩 이렇게 다른 데서 뭘 패널로 나갈 때마다 송 대표님한테 뭐 양해는 이미 구하고 레퍼런스 달고 이렇게 자료를 갖다 인용합니다만 저런 건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보면은 저게 아마 한 2002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 올 때까지 저 밑에서 놀았을 것 같아요. 네. 그때가 그 유명한 아들 부시 때부터 시작한 글로벌 달러 약세 시기 아닙니까? 사실 저 때 중국이 제일 좋았고 우리나라도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 그랬죠. 네. 그때 환율이 900원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달러 약세가 꼭 생각해 보면은 막 이게 이제 미국 투자 포지션이 많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예. 오히려 이제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기회가 오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달러 약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건데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많이 풀린다는 건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도 볼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 예. 다른 나라들이 훨씬 더 상황이 좋다고 또 해석할 수도 있죠. 네. 네. 그렇게 아마 처음에 설득된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개인적으로는 그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다가 뭐 스티븐 미란이나 뭐 나바로 이런 쪽에서 그게 약달러가 좋은 겁니다 했다가 관세 때리고 나서 약달러가 아니라 달러가 무너질 듯한 모습에 국채까지 집어던지고 주식 빠지고 하니까 베센트가 등장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각하 그게 아닙니다. 쟤들 얘기 듣다가는 쟤들은 하나만 하고 둘은 몰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가 표현은 못했지만 네. 트럼프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죠. 관리 가능한 약달러가 자기가 갖고 싶은 사실 무기죠. 그렇죠. 예, 스티브 미란도 사실 그래갖고 뭐 100년 무이자 뭐 채권 강매 뭐 이런 얘기도 한 네, 이유가 이제 네. 사실 그런 건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는 다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과거에도 사실은 그 플라자 합의 이후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사실은 미국 달러가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2배 이상 약세로 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들이 손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을 정부가 마음대로 다 휘두를 수 있다. 꼭 그거는 상당히 오만한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자는 지금 어디가 가장 투자하기 좋은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 포지션을 계속 갖고 가고 싶다 네. 하시면 여전히 유럽이 상당히 유럽. 독일을 중심한 유럽이 상당히 좋은 이제 대안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건 제 생각도 그렇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자금 흐름이 외국인 주도의 미국 ETF는 이번 V자 반등에서 별로 안 늘었잖아요. 네. V자가 안 나왔습니다. 네, 네. 반면에 우측에 유럽 주식 자금 흐름은 완전 우상향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돈은 안 넣고 유럽 사람들이 유럽 자기네 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역외에서도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유럽의 좀 흐름이 되게 좋고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돈을 쓸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독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네.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지금 유럽의 주요 전문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다음 차트 한번 열어봐 주세요. 기본적으로 그 향후 10년간 2조 유로를 쓸 수 있다. 독일의 여력은 지금 향후 2년간 10년간. 네. 근데 저 규모가 얼마냐면 현재 지금 GDP 대비 아까 우리 미국은 120%였잖아요. 네. 절반입니다. 독일은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86%까지 올려도 쓸 수 있는 게 2조 유로가 된다는 거고요. 아하. 2조 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300조 원. 와. 네. 연 한 300조 원 이상을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또 집중하고 있는 게 국방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인프라나 이런 쪽에 제조 부흥에서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소위 우리가 이제 구조적, 추세적인 테마를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쪽과 관련된 것은 유전히 유효할 수 있다. 돈을 쓸 수 있는데 주가가 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10년간 봐왔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그 출연자분이 어떤 그 돈의 규모를 얘기할 때 일단 좀 놀라기로 좀 놀라는 했- 그걸 해야 돼. 예, 저희가 다 안 와닿더라도 얼마 전에 박순창 교수님 나와가지고 중국 인민들이 은행에다가 이렇게 쟁여둔 저축 금액이 저축 금액이 5경이라고 했는데 정민 앵커나 저나 이렇게 덤덤하게 그건 머릿속에 계산이 안 되는데 오경이니까. 그렇죠. 예. 이게 보통 멈춘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컴퓨터가 뻥 난다고. 예, 그 멈추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건 해석이 예. 안 근데 돼요. 요즘 5경이 또 이렇게 기사마다 유행입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부채 전체가 5경이래요. 잘 됐네요. 중국 인민 5경 그거 잠자고 있는 거 탈탈 털어서 딱 미국 갖고 오면 다 해결돼 버리네요. 맞네요. 36조 달러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를 선반영하고 우리 시장은 다시 상승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입니다. 코스피가 1%가량 상승하면서 2,626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1.19% 상승합니다. 724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지금 3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177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도 지금 매수 우위로 바뀌었습니다. 256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570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은 팔고 기관만 삽니다. 외국인이 63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인 가운데 기관은 123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은 13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생물공학, 생명과학도구 및 서비스 업종, 더불어서 우주항공과 국방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쪽, 식품과 해운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우주항공산업 관련주가 강세 기록 중입니다. 삼성물산이 우주 후방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우주 로켓 발사장을 포함한 스페이스 플랜트 관련 초기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관련주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AP 위성이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13,590원, 세트레가이가 8%대 오름세로 거래가 52,200원입니다. 더불어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6.49% 강세로 거래가는 13,300원, 루미르가 6.2%, 6%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거래가 9,040원이고요. 컨택도 4.56% 강세로 9,63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세입니다. 중국과 홍콩을 비롯한 중화권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태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이에 진단키트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수젠텍이 12.5% 상승하며 8,160원, 진매트릭스가 5.8% 강세입니다. 2,700원, 랩지노믹스가 6.39% 상승하며 2,665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더 바이오메드가 16% 가까이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5,820원, 더불어서 휴마시스까지 4%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백신과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셀리드가 15.2% 급등하며 거래가 4,600원대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7.63% 상승합니다. 43,800원. K바이오가 12.3% 오름세고요. 네이처셀 3%대 강세 기록 중입니다. 23,9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SD바이오센서까지도 4.5% 오름세로 1,420원대에 거래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주도 오늘은 주가 상승 중입니다. 조선주 최근에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이었는데 반등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수주한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가 본격화되는 향후 몇 년 동안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다시 힘을 받고 있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이 5% 강세로 거래가 29만 3천 원, 삼성중공업 4.4% 오름세로 14,8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2.45% 강세로 79,500원대고요. HD 현대미포가 4%대, HJ중공업이 2.8%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오늘 양시장 눈에 띄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시총상위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강세 기록 중인데요. 장중에 꺾이지 않고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갈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살펴보는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입니다. 먼저 개인이 순매수한 종목들 살펴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2차 전지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사상 최저가로 미끄러지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시총 또한 4위로 밀려났는데요.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제너럴모터스와 함께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중국 LFP 배터리를 대체할 차세대 리튬망간 리치 LMR 배터리를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2위는 SK텔레콤인데요.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여파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3위는 현대로템이 차지했습니다. 현대로템은 2027년까지 설비 보완 및 생산시설 확충에 6,3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요. 2021년까지는 주로 국내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을 벌였지만 폴란드발 대량 수주로 해외에서 추가 대량 수주 기회가 생기면서 설비 확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와 함께 방산과 더불어 철도 사업에서도 큰 성장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선 알테오젠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알테오젠 또한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기술 수출 성과와 주요 파이프라인의 매출 성장에 힘입은 덕분인데요. 특히 코스피 이전 상장과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 추진 등 향후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위는 이뮨온시아입니다. 지난 19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기업인데요. 렉라자로 대형 기술 이전을 성사한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만큼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의 2배를 넘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기대감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도 살펴볼까요? 유가증권 시장에선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만 1조 1,3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매수세가 편중됐는데요. 최근 엔비디아가 AI칩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밝히며 주가가 급등하자 공급업체인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심도 크게 달아올랐습니다. 또한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HBM4의 양산이 경쟁사 대비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거란 전망도 매수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음으로 불닭볶음면 날개를 단 삼양식품이 2위에 올랐습니다. 작년 10월 식품대장주에 오른 삼양식품은 반년 만에 증시 황제주가 됐는데요. 불닭볶음면 수출이 급증하면서 해외 수요에 힘입은 고성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생산시설도 더 확충할 방침입니다. 3위에 오른 효성중공업도 최근 잇따라 굵직한 해외 수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선 로보티즈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로봇주가 정치 테마주로도 부각되면서 좋은 흐름 보이는 가운데 증권사에서도 연일 좋은 전망을 제시하고 있죠. 특히 중국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 일부에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가 사용된다는 점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2위는 JYP 엔터테인먼트예요. JYP 엔터테인먼트인데요. 국내 엔터 관련주들이 숨고르기 속에 나홀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1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2분기부터는 주요 아티스트들의 복귀와 판매 상품 다변화에 따른 매출 호조로 뚜렷한 개선세를 보일 거란 관측입니다. 또 3위에는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기술 수출 계약 가운데 역대 2번째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킨 ABL 바이오가 올랐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종목도 짚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요. 방산 대장주의 10조 원대 잭팟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는 베트남과 K9 자주포 수출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종 성사되면 국산 무기의 첫 공산권 국가 수출이란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됩니다. 또 미국 지상방산 시장 진출 가속화에 따른 성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엔 HMM이 올랐는데요. 정책 수혜 기대와 실적 개선, 또 자사주 소각 기대감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최근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휴전으로 컨테이너선 운임이 상승한 덕분인데요. 또 최근 글로벌 ESG 평가에서 2회 연속으로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MSD와 항암 병용요법 연구를 위해 손잡은 한미약품이 4위에 올랐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5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들은 JYP 엔터테인먼트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또 1사분기 기준 화장품 매출이 전년 대비 37% 증가한 VT가 2위 기록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위엔 스피어, 파마리서치가 5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 순매수 탑5 전해드렸습니다. 일부 정치 테마주가 급등락을 보이고 매일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바뀌면서 감을 잡기 어려운 국내 증시죠. 주요 이슈와 함께 대응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네,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 본부장님하고 우리 시장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장 강합니다. 네. 지금 일본도 이렇게 밀리고 어제 뉴욕장 별로였는데, 네. 뭐 우리가 오히려 세계 정치를 선도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며칠 동안 좀 조정을 받기는 예. 했어요. 지난주 예. 후반부터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연간 기준으로 따져보면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가 예. 코스피와 코스닥이 선도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살짝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반등을 좀 더 해준다라고 한다면 지수 기준으로는 반등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이 지금도 견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조선주들도 오늘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왔었던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좀 견고한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 갈까, 이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앞서 잠깐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반도체 쪽이라든지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었던 약간 형님 종목군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 아직까지는 좋은데 조금씩은 자금을 이 대형주 단으로 옮겨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단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수 같은 경우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제약바이오가 또 엄청 강한 게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보니까 뭐 화이자하고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도 있고 지금 또 뭐 홍콩에서 다시 코로나가 유행한다는 소식도 있다 보니까 오늘 뭐 제약바이오 뭐 진단키트 다 올라가거든요. 네. 예, 뉴욕 증시에서도 보면 제약바이오가 약간 다시 올라갔단 말이죠. 네. 이게 일시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어떤 주도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최근 며칠 동안 변동성이 많이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테마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홍콩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사망자가 다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인도 쪽에서 니파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 백신이 없는 이런 전염병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변동성을 많이 보였었던 뭐 수젠텍이라든지 이런 진단키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우리가 메가이SC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기 쪽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테마성의 변동성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좀 앞전으로 돌아가서 뭐 비만 치료제 쪽이라든지 네. 제형 변경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는 기업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제약바이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진단키트라든지 몇몇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피로도가 많이 올라와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진단키트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테마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우상향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네. 뭐 ABL 바이오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주가 흐름이 훼손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조금은 더 긍정적인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다만 여기에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게 또 제약바이오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여부도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본부장님, 요거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차트가 이뻐져 가지고 네. 이게 살 이제 지금 뭔가 모색하는 것 같은데 우선 최근에 D램 가격은 좋다면서요. 많이 그렇죠. 올랐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서 네. 올해 1분기로 넘어올 때 D램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면서 1분기 대비해서 이제 D램 가격이 올라온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8% 정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3분기로 가면서 더 가격 인상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거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D램 쪽에 대한 가격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낸드 쪽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램과 레거시 쪽은 모두 다 좋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사이클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이클? 그래서, 예, 그렇죠. 네. 사이클 순환을 많이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는 3년 주기입니다. 3년에서 4년 주기인데 실제로 2023년도에 SK하이닉스가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흑자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2025년도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이 돌아선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지금 투자 사이클, 그 반도체 쪽에 대한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내용이 하나 더 붙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AI라는 모멘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사이클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거기에 AI라고 하는 성장 모멘텀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레거시 쪽도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화면에도 잘 나오고 있지만 HBM4 그러니까 이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12월 올해 뭐 4분기부터 HBM4 그러니까 우리가 6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해서 양산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컬테스트가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레거시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HBM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에 HBM 쪽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해서는
쇼티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지금 D램 가격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HBM 쪽에 대해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가 덜 된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HBM 같은 경우도 결국엔 D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딱히 우리가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되는 상황이 아닐까.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중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중국 정부라든지 캐파 확장을 통해 가지고 추격해 오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경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무슨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단기 급등이 나오고 해서 뭐 손맛을 느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저쪽이 가줘야 지수가 이렇게 탄탄하게 지켜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그나마 긍정적이잖아요. 안 그러면 좀 이렇게 위축된다 할까? 뭐 그런 면이 있어. 그런데 그럼 연결해서 이 부분은요. 어제 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형 온디바이스 AI 이 반도체 개발 사업을 독려했다. 뭐 그러면서 어제 관련 주식들이 좀 주가가 좋았는 것 같던데. 네, 어제 예. 그러니까 장 초반에 좀 주가의 변동성이 장 잘 초반에. 나오다가 네. 어제 반도체 기업들이 장후반부에 대부분 좀 밀렸어요. 그랬어요. 다행히도 이제 오늘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예. 우리가 요 온디바이스 AI라고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선순환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기본적으로는 AI 산업의 확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넥스트 칩이라든지 이런 팹리스 기업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제 뭐 15% 정도 올라왔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4% 정도밖에 못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살짝 부담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보니까 전반적으로 유리기판 쪽에도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유리기판이라든지 액침냉각 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내용들이 쏙 들어갔는데 지금 어쨌든 AI 쪽이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유리기판 쪽과 액침냉각 쪽 같은 경우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플렉트 그룹이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 기업이 공조회사예요. 그래서 공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액침냉각 쪽과도 엮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HBM 쪽에 대한 AI 반도체 쪽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액침냉각이라든지 그리고 유리기판 쪽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디바이스 AI 쪽보다는 뭐 YC캠이라는 이런 유리기판 관련주도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액침냉각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뭐 KN솔이라든지 GST 같은 기업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가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체크해가지고 포트에 편입해 놓는다면 저는 결국에는 그래도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재밌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언제 움직여도 이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이제 50주 신고가 경신하고 오늘 또 지금 경신 중인데, 뭐 지금 원전 르네상스 이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굉장히 좋은 호재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원전주 뭐 지금 따라서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좀 기업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원전 쪽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지금 AI 수요 확장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 쪽에 대한 원전을 통한 에너지원의 공급이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탈원전도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원전 쪽에 대한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상황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이탈리아가 어떻게 보면 유럽 쪽에선 가장 먼저 탈원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유럽 쪽에서도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고 있고,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캐파 자체를 4배를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원전 쪽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과거에는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부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원전 쪽으로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시공 능력 쪽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 원전 쪽 같은 경우 눌림이 좀 나왔을 때는 공략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원전의 개수가 한 400기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이 40% 이상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무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찍히는 것은 시차가 좀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큰 흐름을 좀 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눌림이 좀 나왔을 때 공략해 보시는 것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이 본부장님 방금 쓰신 그 표현, 우리 이제 종목 진단해 주시는 전문가분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눌림이 나타났을 때, 예. 아니 딱 지금 뭐 설명 들으면서 차트 보니까 너무 정확한 표현이네요. 월간 차트는 이거 완전 날아가는 그림인데 네. 데일리로 바꾸면은 눌림을 기다렸다 들어가야겠네. 아니, 참 이게 근데 눌림을 잘 안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한번 가면은 이게 잘못하면 이거 조정 기다리다가 그냥 나중에는 진짜 손 나가기 힘든 레벨까지도 갈 수 있겠다 네. 싶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BHI 같은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스터빈과 우리가 또 배열 회수 보일러라고 해서 특징적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일단 선제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규모가 좀 큰 기업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이 거의 안 나왔어요. 예. 근데 우리가 원팀, 코리아 원팀 해가지고 만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항상 포함이 되는 기업들이긴 하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관심은 그래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보다 보면은 베어스 경기는 선수들 타자들 이렇게 타석에 서면은 요 헬멧에 네. 딱 보여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저런 거 투자할 만해요. 그룹들. 그렇게 쭉 매일 보는 게 어딥니까? 예, 투자할 만하겠죠. 그 광고 효과도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 앞서 소장님 2차 전지 짚어봐야 된다고 해놓고. 2차 전지 예. 짚어주세요. 제가 질문. 저는 2차 전지 관련해서 하도 이렇게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아니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조기 폐지하고 2차 전지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고 이게 진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보다 경쟁력이 뒤처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네, 제가 혼날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2024년도 기준으로 중국 기업에서 1위 기업이 CATL이라는 네네.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의 점유율이 30%가 넘어갑니다. 글로벌 그렇죠. 점유율이 38%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37% 정도가 되고요. BYD 같은 경우는 14%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 3사를 전부 다 더하면 예. 16%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3사를 다 해도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중국에 대한 점유율을 체크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중국 쪽의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부담이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우리가 1분기 때 봤었던 실적들을 본다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흑자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그 세액공제 AMPC가 아니라고 한다면 적자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2차 전지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인데 네. 지금 그 성장성이 어쨌든 숫자로 나온 데 있어서 시차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게 전 너무 반갑고 그리고 이 IRA 법안 폐지 쪽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바이든 정부 거의 말미 때부터 나왔던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되는 시기 자체가 좀 앞당겨진다라는 부분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지만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오히려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관점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추세적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에 2차 전지 종목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섹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도 상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 강하네요. 지금 2,630선까지 올라왔어요. 코스피가. 네. 그리고 외국인들 지금 선물 보니까 이거 오늘 이거 10,000개 넘겠습니다, 분위기가. 네. 지금 1시간도 안 됐는데 5,700개네요. 오후장에 더 강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뭔가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자고.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